자, 관리론은 그냥 한 문제짜리인데요. 관리에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관리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관리의 분류가 시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 관리는 영역별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내용별로 분류하기도 하고 주체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1년에 한 문제 나오는데 작년에는 두 문제가 나왔어요. 이 영역별 관리에서 한 개를 내고 그다음에 임대료 지불 방법에서 비율 임대차에서 임대료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다시 나올 만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그 관리에서 나온 것도 한 개 맞춰야 되죠. 관리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취득해가지고 이 취득한 부동산을 보존하고 그리고 또 이용도 하고 또 개량도 하는 거죠. 여기까지의 해를 관리활동이라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처분을 하잖아. 그죠? 그럼 내 수적을 떠나버리죠. 요는 관리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처분은 관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존, 이용, 개량하는 일련의 행위까지를 관리를 한다. 그다음에 관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그죠? 전문 관리사의 등장으로 이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건물이 계속 고쳐되다 보니까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도 있죠. 근데 뭐 20층, 30층 되는 건물을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그 외지인들이 그지? 이 대구에 있는 부동산도 대구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많이 보유하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거야. 소유자는 이 지역 사람들이 하지만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하죠. 근데 이제 관리는 그럼 타지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지역에 있는 관리에게 맡길 수밖에 없잖아. 그죠?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 개념들이고 그 가로 2번에 그지? 관리 영역 해가지고 부동산 관리를 첫째 영역별로 분류합니다. 영역별로 영역에 따라서 나누면 시설 관리, 자산 관리, 그 다음에 교재는 뭐 기업 관리라고 돼 있어? 그런 용어는 지금 안 써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나눕니다. 이 건물 및 임대차 관리가 종교는 이게 이제 기업 관리였는데요.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지만 용어를 그냥 이렇게 기하는 게 좋아요. 근데 실제 이건 중요한 건 아니야. 건물 및 임대차 관리는 뭔지 몰라서 상관없고요. 이 영역별 관리에서는 시설 관리에 어떤 게 있고 자산 관리에 뭐가 있는가를 구분하는 게 시험 포인트예요. 시험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시설 관리는 건물 내에 설비물을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설비의 운전 보수, 설비 그 사례가 있나? 없나? 소극적 관리 그 없네 또. 적어야 되겠네 다. 짜증나네 진짜. 이 사례가 시험 문제인데 왜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없고 왜 다른 것만 자꾸 적혀 있는 거 모르겠는데 진짜 미치겠다 이제. 설비의 운전 보수,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이 사례를 익혀야 돼요. 이게 시험 포인트야. 청소 관리, 그리고 방범 관리라든가 방제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설비물을 관리하는 시설 관리 영역이고 이 시설 관리는 설비물을 관리하는 활동이니까 이제 소극적 관리라고도 합니다. 그 자산 관리는 건물의 소유주라든가 소유자의 이제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익성을 관리하는 활동,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활동은 전부 자산관리 영역이거든요. 돈과 관계되는 건 다 자산관리고 이 자산관리가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이걸 적극적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영역별 관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자산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이게 수익성을 관리하는 활동이니까.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거,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수익을 관리하기도 하잖아요. 포트폴리오 관리. 그 다음에 투자 리스크 관리. 위험을 제거하는 것도 수익을 관리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 리스크 관리라든가 재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재개발이나 재투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자금을 투입하는 관리 활동이죠. 그죠? 다 이 수익을 관리하는 자금을 투입해서 부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관리 활동은 전부 자산관리 영역이고요.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 활동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해서 요 사례를 그냥 박스에 쭉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 자산 관리 뭐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다음 중 영역별 관리에서 시설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자산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내니까 이 사례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지. 영역별 관리에서 한 30% 정도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10문제가 나온다면 3번 정도 영역별 관리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를 이제 내용별로 분류한다. 내용별로 분류하면 부동산에는 3대 측면이 있어. 그지?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이 있죠. 요 3대 측면에서 관리를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로 나누는 것이 내용별 분류입니다. 요 내용별 분류에서도 30% 정도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년에 10문제 나오면 3문제는 영역별 관리를 구분하는 거, 3문제는 내용별 관리를 구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3대 측면의 관리 중에서 기술적 관리를 유지 관리라고도 하고, 이 유지 관리인 기술 관리가 좁은 의미의 협의의 부동산 관리 활동.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의 협의의 부동산 관리, 그러면 기술 관리를 뜻하고, 광의의 부동산 관리는 3대 측면의 관리를 모두 합친 거예요. 이 기술적 관리만을 협의의 관리라고도 하고 유지 관리라고도 하는데, 원래 관리는 토지의 관리도 있고 건물의 관리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관리가 필요한 거는 건물이죠. 그죠? 토지는 영소성 때문에 소모가 안 되니까 관리가 실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99% 건물의 관리 활동을 묻습니다. 토지의 관리를 묻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게 토지의 관리에서도 기술적 관리와 법률적 관리 뭐 이런 게 다 구분되어 있죠. 근데 거기 토지 관리에서는 한 개 기회에 둘게. 기술적 관리.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 토지 관리 중에 기술적 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게 뭔가를 구분하는 게 혹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경계를 확정하는 거, 그지? 경계 측량.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내 땅인지 저기까지가 네 땅인지를 구분하는 거. 그게 이제 측량을 하는 거죠. 그죠?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측량. 이게 이제 측량은 기술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지? 기술적 관리죠. 그 다음에 또 내 땅에 길이 나버리면 사도로 길을 인정해 줘야 되죠. 그럼 토지를 그만큼 사용할 수 못하니까지 내 땅으로 걸어다니지 못하게 새끼줄을 쳐갖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고 사도를 방지하는 거죠. 이것도 기술 관리라. 그 다음에 또 토지가 무너져 내리면 안 되죠. 안 무너지려면 뭐 설치해야 돼? 축대 쌓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옹벽 설치.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의 기술적 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관리는 토지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뭐 테니스 코트장으로 활용한다든가, 그죠?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수익성을 관리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 관리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 도난 대책을 수립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법률적 관리인데, 토지의 관리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기술적 관리에 해당하는 사례를 좀 익혀둡니다. 경계 측량이라든가 사도 방지, 그 다음에 옹벽 설치, 이런 게 토지의 기술적 관리고요. 초점은 건물의 관리를 3대 측면에서 어떻게 분류하느냐예요. 이게 이제 시험 포인트인데, 건물의 관리를 3대 측면에서 나올 때 기술적 관리에는 위생 관리, 그리고 설비 관리, 보안 관리, 보전 관리, 네 가지가 기술적 관리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사례를 다 외우셔야 돼. 이 보안 관리라는 거는 건물 내에 이제 방범 대책을 수립하거나 대피소를 관리하는 거, 이런 거고, 화재나 재해를 예방하는 게 보안 관리 영역입니다. 근데 재해나 화재를 예방하려면 보험에 가입하죠. 재해, 화재 보험 이런 거, 그지? 이 보험 가입이 기술적 관리 중에 보안 관리 영역에 해당한다. 요걸 한 개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경제적 관리는 이제 수익성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는 수지 관리라든가, 또 회계 관리라든가, 자금을 투입하는 관리들, 그다음에 예산 관리라든가, 또는 손익분기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익성을 관리하는 경제적 관리죠. 특히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력 관리가 이 수익성을 관리하는 경제적 관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다음에 법률적 관리를 보존 관리라고 하는데요. 보존 관리는 기술적 관리의 형태입니다. 기술 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보존 관리는 법률적 관리의 다른 이름이란 말이야. 법률적 관리를 다르게 표현할 때 보존 관리라고 하는데, 이제 용어가 다르니까 구분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권리관계를 분수하고 조정하는 권리관계 관리라든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관리, 이게 대표적인 법률적 관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력 관리는 수익성을 관리하는 경제적 관리에 해당하고요. 계약 관리는 법률적 관리에 해당한다.
아주 중요해. 물론 내용별 관리는 한 30% 정도 출제되는데 작년에 영역별 관리를 독립적으로 한 문제를 냈죠. 자산 관리가 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거, 투자 리스크 관리나 재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자산 관리. 요 한 문제짜리였어 작년에. 근데 그 영역별 관리에서 시설 관리하고 자산 관리를 구분하는 걸 문제 내면 저런 거는 그냥 봉사도 맞춰야 되는 거죠. 저런 걸 또 못 맞추고 막 이러면 진짜 그지? 큰일 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내용별 관리에서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게요. 인력 관리가 경제적 관리에 해당하고 계약 관리가 법률적 관리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기술적 관리에 이렇게 위생 관리, 설비 관리, 보안 관리, 보전 관리가 있다. 요 사례들을 구별해야 돼. 그러면 이제 관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체별 관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40% 정도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년 중에 4번은 이제 주체별 관리를 묻는데 관리를 주체에 따라서 나누면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이렇게 나눕니다. 자가 관리는 이제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거죠, 그지? 소유자라든가 소유자의 친인척에 맡겨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자가 관리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소규모 건물, 단독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물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잖아, 그지? 가장 이게 자가 관리가 가장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죠. 종전에는 소유자가 직접 다 관리했지. 지금 뭐 전문가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게 어디 있었나, 그지? 전문가가 도입된 게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지? 소유자나 소유자의 친척이 직접 관리하는 걸 자가관리 또는 직접관리, 뭐 자치관리, 자연관리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관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간접관리라고도 하고 외부인에게 수주를 주니까 외주관리라고 하는데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문관리사는 뭡니까?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인정해주는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관리사는 주택관리사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물 관리에서 법으로 인정받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된 관리사는 주택관리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전부 민간 자격증이고요. 국가 자격증으로 인정받는 전문관리사는 주택관리사 하나밖에 없거든. 그 주택관리사에게 맡겨서 관리를 하는 게 위탁관리라. 외주관리. 이거는 주로 이제 뭐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은 전부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전문적인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봐야죠.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니까, 그지? 그게 위탁 관리입니다. 그러면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관리 방식인데 자가 관리하고 위탁 관리를 합친 관리 방식이죠.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전문가가 같이 관리를 하는 거다. 근데 자금을 관리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산 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해요. 그리고 설비물을 관리하는 시설 관리는 소유자가 어디를 관리할지 모르니까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전문가에게 선별해 가지고 맡기고 일부만 전문가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이제 소유자가 직접 관리를 하는 거죠. 양쪽 방식을 다 관리하는 건데요. 양방식을 합친 건데 복합 건물 관리라든가 뭐 대규모 건물 있잖아. 규모가 큰 거, 그지? 주상 복합 건물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소유자하고 이제 전문가가 같이 합쳐서 관리를 하는 혼합 관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이렇게 주체에 따라서 3방식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바로 3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 138페이지에 관리 3방식의 장단점이 비교가 돼 있어, 그죠? 근데 이 시험 포인트는 이제 자가 관리하고 위탁 관리의 장점하고 단점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이 자가 관리하고 위탁 관리는 서로 상반된 관리 방식이 이제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전문가에 맡기거나, 그지? 그러니까 반대되는 관리 방식이다 보니까 장단점이 서로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 관리의 장점이 위탁 관리의 단점이 되는 거고 자가의 단점은 위탁 관리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관리 한 개만 제대로 딱 정리하면은 양쪽 방식의 장단점이 한꺼번에 해결돼. 자가 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내 물건 내가 직접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는 애지중지하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합니다. 내 거 내가 관리할 때는, 그죠? 그러니까 기밀 유지가 뛰어나다, 또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 그리고 설비에 대한 애착이 높다, 그지? 설비에 대한 애호 정신이 높다. 그리고 내 물건 내가 관리하다 보면 입주자에게 친절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소유자가 첫째 강한 지위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다. 내 거 내가 관리하니까 지위 통제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아주 큰 장점이죠. 지위 통제력이 강하고 기밀 유지가 뛰어나다.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요. 근데 다만 이제 단점이 내 걸 내가 늘 관리하다 보면
업무가 타성에 빠지기 쉽다는 거다. 자가관리의 가장 큰 단점,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업무의 타성화. 업무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죠? 무사안일주의로 변한다는 거다. 늘 관리하다 보면 그 업무가 타성에 빠지기 쉬운 단점이 있고, 또 인력 관리가 비효율적이에요. 왜 그래? 자가관리는 소유자나 친족들에게 맡기는 건데, 그지? 이게 비전문가지 않습니까? 비전문가니까 그 어디를 관리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에 조언을 해줄 참모가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력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면 인력 관리가 비효율적이고 참모 체계가 방대하게 변한다 그랬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옆에서 조언을 해줄 참모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오히려 인력 관리가 비효율적이고 또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지불될 우려가 높다 이 말이야. 이게 뭐 내 거 내가 관리인데 무슨 인건비가 왜 불합리하게 지불됩니까? 내가 관리하는 것도 자가관리인데 형, 누나, 친척, 언니, 오빠, 동생, 삼촌에게 맡기는 거 다 자가관리입니다. 주택관리사에게 맡겨야만 위탁관리가 되는 거고 친인척에게 맡기는 건 다 자가관리인데 내 근무를 그죠? 아이고 내가 관리를 못하니까 형님이라든가 누나, 뭐 언니, 오빠에게 맡길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연공세율이 증가하면 보수도 상승하겠죠. 시간이 갈수록 월급도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가지고 내 월급 많이 주기 싫으니까 나가라 이 소리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합리한 인건비를 지불할 우려가 높아진다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인건비를 불합리하게 지불될 우려가 높고 이 위탁 관리를 하면 주택관리사 한 명 채용했죠. 인력 관리도 아주 효율적이에요. 한 명만 채용하면 되고 또 보수가 상승하잖아, 그죠? 내보내면 돼. 내보내고 신참주택관리사 채용하면은 350만 원 줄 거 240만 원만 주면 돼. 예를 들면,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또 전문가가 관리를 하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해서 관리하고 꼭 필요한 비용이 아니면 지출을 안 합니다. 그지? 어디 관리해야 될지 다 알고 관리하니까 오히려 관리비를 절감할 수도 있고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인력 관리도 효율적으로 변하는 거야. 한 명만 제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가관리의 단점이 지금 위탁 관리는 전부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가관리는 업무가 타성에 빠지기 쉽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전문가에게 맡기면 위탁 관리를 하면 소유자는 지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한다 이 말이야. 그지? 본업에 딱 충실하면 되니까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다만 이제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내 맘처럼 관리를 안 해주겠지. 남에게 맡긴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밀 유지가 어렵고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 설비에 대한 애착이 떨어진다 이런 게 이제 자가관리의 장점이 위탁의 단점으로 다 나타나게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장단점이 서로 반대니까 두 개 비교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혼합 관리는 이 소유자와 전문가가 같이 관리를 하는 거거든. 가장 큰 단점이 뭐고? 누구 책임인지를 밝힐 수가 없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요게 이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혼합 관리를 하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 또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를 합친 관리 방식이므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이렇게 딱 나오거든. 반대로 정반대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어요. 자가 관리 그러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죠. 업무가 타성에 빠지기 쉽다. 그다음에 단점, 그다음에 장점은 기밀 유지가 뛰어나고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 강한 지휘 통제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점, 그 장점들로 지문으로 자주 등장해요. 뭐 혼합 관리 그러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요게 그냥 약방 감초처럼 나오는 겁니다. 시험으로. 포인트만 알면은 요 관리에서 나오는 건 무조건 한 개 맞출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거는 전혀. 그다음에 뭐 유지 활동, 일상적 유지, 그냥 정기적인 유지 활동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이런 게 일상적 유지 활동이고, 그다음에 예방적 유지 활동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그다음에 대응적 유지 활동은 문제가 생긴 후에 생긴 문제를 뜯어 고치는 게 대응적 유지 활동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지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적 유지 활동입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뜯어 고치는 거는 사후 약방문이잖아요. 이는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거니까 문제가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예방적 유지 활동이 유지 활동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지문으로 한 번씩 등장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그 용도별 대상 부동산 관리 활동 여러분이 읽어봐요. 그다음에 6번에 임차인 선정 기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구용은 당연히 이웃 주민들하고 연대성 또는 유대성, 주민과의 연대성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상업용은 예상 매상고, 가능 매상고죠. 매출이 많이 발생해야지 수익성이니까, 그지? 공업용은
적합성이야. 공장과 사무실의 용도가 적합한지 이 적합성이 임차인 선정 기준이 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 이 7번에 임대차 그러니까 임료 지불 방법이에요. 임대차 계약 방식이 여기 이제 종종 등장하거든. 최근에 3년 동안에 2번 나왔는데 그지? 참 재밌는 문제 나오죠. 조임대차, 그다음에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조하고 같은 말은 조, 총, 모든 이 말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모든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경비까지를 합쳐가지고 모든 임대료를 딱 지불하거든.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이 임대료 받아가지고 거기서 경비를 지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경비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임대료를 지불한다. 모든이나 조가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지? 요게 조임대차고 주거용은 전부 조임대차를 적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이제 월세 주잖아, 그죠? 임대료 딱 주면 거기에 이제 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럼 임대료 받아가지고 수선을 누가 합니까?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잖아요, 그지? 주택 임대차는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으니까 뭐 임차인이 필요비라든가 유익비를 지출했으면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서 받아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비나 유익비 상한 청구이 다 있잖아요, 임대차는, 그지? 그러니까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경비까지를 합쳐서 미리 임대료 계산돼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임대인이 경비를 지출하는 거죠. 이게 조임대차고 순임대차는 어차피 임대료를 줘도 경비는 지출해야 돼. 그럼 경비를 빼고 순수하게 이제 남는 임대료가 있죠. 그것만을 이제 임차인이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한다. 순수한 임대료만. 그러니까 경비를 빼고 순수하게 임대인 주문에 딱 기속되는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한다는 거죠. 그럼 경비는 어떻게?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에 합의하에 이제 분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 순임대차는 이제 공장과 같은 공업용 부동산은 전부 수임대차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 수임대차도 1차, 2차, 3차 수임대차가 있어요. 근데 가장 널리 통용되는 임대차는 3차 수임대차가 가장 일반적이다. 참고한 게 하나 더 돼. 뭐 어떻게 다른가 구분할 필요는 없고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임대인에게 계속되는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한다. 그래서 순임대차. 그 이제 비율임대차는 최소 기본 임대료를 책정해 놓고 이 기본 임대료를 초과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매출의 일정 비율만큼을 추가로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비율임대차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기본 임대료는 그죠? 월 1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 놓고요. 그다음에 이 기본 임대료는 매출이 있건 없건 무조건 그냥 100만 원 줘야 되죠.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매출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할 때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3%를 추가로 지불한다. 근데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이 말이다. 월 3천만 원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인데 이번 달 매출이 5천만 원이 발생했다. 5천만 원이. 그럼 손익분기점이 3천이니까 3천을 초과하는 매출이 얼마가 생겼노? 2천만 원이 생겼죠. 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3%로 추가로 임대료를 더 지불한다 그랬지. 그럼 2천에 3%니까 6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 임대료는 100만 원 어차피 지불하는 것까지요. 기본 임대료에다가 60만 원을 합쳐서 이번 달에는 임대료가 160만 원이 지불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 기본 임대료는 매출이 있건 없건 손익분기점을 넘든 넘지 않든 항상 지불하는 거고요. 이 기본 임대료를 초과하는 매출에 대해 그 임대료에 대해서는 매출의 일정 비율만큼을 이렇게 추가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걸 말 그대로 비율 임대차라고 하고 이 비율 임대차는 이제 상업용 그러니까 매장용 부동산은 대부분 이제 비율 임대차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에 이 비율 임대차에서 이번 달 임대료 그다음에 1년간 지불할 임대료를 계산하시오. 이게 이제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 계산 문제로. 근데 3년 전에 나온 계산 문제는 아주 쉬운데 작년에 나온 계산 문제는 내서는 안 되는 계산 문제. 요 비율 임대차를 응용해 가지고 손익분기점이 되는 매출액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라. 역으로 이제 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계산하는 걸 역으로 냈거든요. 이번 달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얼마를 지불했다. 근데
분기점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얼마로 지불하고 했다. 그 다음에 뭐 임대 면적이 얼마일 때 손익 분기점이 되는 매출액은 얼마인가? 요거는 이제 계산한 게 역으로 나왔는데, 그죠? 다시 나올 만한 게 아닌데 이게 3년 동안 두 번이나 나왔거든. 안 나온다. 걱정하지 말고 용어들이나 좀 익히면 되겠죠. 조나 모든이 같은 말이니까요. 모든 임대료를 지불하는 주거용에서 널리 적용되는 게 조임대차. 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하는 방식이 순임대차. 그 다음에 기본 임대료에 추가로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불하는 게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비율 임대차가 되겠습니다. 용어 속에서 답을 찾고 뒤로 가서 건물의 내용 연수하는 것은 그지? 거기에 두 개만 알면 돼. 자,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철거하는 데까지 50년이 걸린다. 그럼 요 50년이 이제 건물을 신축해서 철거할 때까지 건물이 버티는 가장 긴 버팀 연수가 50년 아닙니까? 그지? 신축해서 철거할 때까지 가장 오래 기간 견디는 이 버팀 연수 50년을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리적 내용 연수. 근데 건물은 이제 신축해서 철거할 때까지 50년 걸리는데 45년째까지는 그죠? 45년째까지는 유용성이 지속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 건물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비용보다 더 큰 거죠. 수입이 비용보다 더 크니까 이윤이 창출된단 말이야. 근데 45년째 딱 가니까 수입하고 비용이 똑같아져요. 그럼 유용성이 지속되는 기간은 45년까지고 요 이후부터는 이제 비용이 더 증가하는 뜻이죠. 건물이 노후화됐으니까. 그죠? 그럼 유용성이 지속되는 최대로 긴 기간이 45년이죠. 그죠? 그죠? 요 건물의 유용성이 지속되는 가장 긴 기간. 요게 이제 경제적 내용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건물을 신축해서 철거할 때까지 가장 오랜 기간 버티는 버팀 연수를 물리적 내용 연수.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유용성이 지속되는 기간, 손익분기점 기간까지 유용성이 지속되니까 손익분기점이 충족되는 기간까지가 경제적 내용 연수. 그러면 아무리 그죠? 경제적 내용수가 길어도 경제적 내용수는 물리적 내용수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물리적 내용수와 경제적 내용수는 같을 수는 있어요. 건물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잖아요. 그 물리적 내용수와 경제적 내용수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 내용수가 길어도 물리적 내용수를 초과할 수는 없어. 그죠?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가장 오랜 기간 버티는 버팀연수가 물리적 내용수가 그 물리적 내용수 안에 유용성이 지속되는 경제적 내용수가 존재하겠죠. 대부분. 근데 잘 관리한다면 경제적 내용수하고 물리적 내용수가 같아질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 내용수가 물리적 내용수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내용수 두 개는 저 두 개 정도만 비교해 놓고 그다음에 건물의 생애 주기는 건물도 신축해서 철거할 때까지는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변해 가거든요. 자, 건물을 지금 신축하기 전에 이렇게 토지만 딱 확보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건물 건축 안 했죠? 이 상태가 신축 전 단계 또는 개발 전이니까 전개발 단계라고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전개발 단계, 이 신축 전 단계는 용지만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지 상태에 있는 단계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신축 건물이 딱 완성이 됐습니다. 신축 건물이 딱 완성된 단계가 신축 단계죠. 그럼 신축 단계는 신축 건물을 지금 바로 딱 지어낸 상태니까, 그죠? 건물을 건축한 후 시간이 경과된 적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물리적이라든가 또 건물을 사용을 안 했으니까, 그지? 건물 자체 내부에 뭐 설비가 고장났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 그러니까 물리적이나 기능적 측면에서 유용성이 가장 높은 시기죠. 건물의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가 신축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 단계를 지나면 이제 이 신축 건물의 임차인이 확보되면서 입주가 다 끝나고요. 임대료가 거치면서 수익이 발생하죠. 그런 단계가 안정 단계 또는 뭐 중년 단계라고 하는데 요 안정 단계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안정 단계예요. 자, 이 아주 어렵지? 그러니까 경제적 유용성은 안정 단계가 최고가 되고 물리적이나 기능적 유용성은 신축 단계가 최고가 되는 겁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 수명 주기 중에서 안정 단계가 가장 오랜 기간 존속됩니다. 가장 장기간 지속되는 시기도 안정 단계라. 그러니까 요 안정 단계가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니까 요 안정 단계에서 건물을 잘 관리하잖아요.
그럼 건물의 수명을 훨씬 연장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관리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시기면서 요 시기에 바로 건물을 개조하거나 수선해야 된다. 건물을 개조 수선하는 시기가 바로 안정 단계입니다. 왜 이 시기에 건물을 개조하고 수선하냐면 안정 단계를 지나면 노후 단계가 도래하게 됩니다. 근데 노후 단계는 건물의 수명이 이 건물이 이미 그죠 부식이 많이 진전돼 있어 가지고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를 딱 이렇게 뜯다가 보면 붕괴 위험까지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요때 수선비를 한 1,000만 원 지출하잖아요. 그러면 건물의 가격은 500만 원도 채 상승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수선은 안정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노후 단계에 가면 수선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수선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 수선비 지출을 억제해야 됩니다. 지출을 억제하고 새로운 빌딩을 교체할 빌딩 교체 계획을 수립해라. 그런 단계가 노후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선이나 수선비를 지출하는 수선이나 개조는 언제 안정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구분하는 게 노후 단계를 지나면 전혀 건물이 쓸모가 없는 단계로 변하죠. 완전 폐물 단계. 그러니까 이 단계는 이제 건물을 사용을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건물도 이제 신축해서 이렇게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변해해 가는데 이 건물이 변해해 가는 흐름이 사람이 태어나서 숨을 거두는 과정과 흡사하다는 거야. 그래서 요 건물이 변하는 한 개의 사이클을 건물의 생애 주기 또는 뭐 수명 현상, 일정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가면은 지역 분석의 대상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뭐죠? 지역 분석의 대상에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과 동일 수억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은 뭐야? 인근 지역이겠죠. 왜? 대상,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공사에 속해 있는 지역이니까. 근데 그 인근 지역도 5단계를 거치면서 변해해 가요. 그죠?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전이기, 악화기를 거치면서 변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의 수명 주기하고 건물의 수명 주기를 비교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 건물의 수명 주기도 알아놔야 되거든요. 인근 지역도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전이기, 악화기를 거치면서 변해 간다 했지. 그럼 자, 지금 오늘 살짝 한번 알아보자. 인근 지역의 성장기가 그죠? 신축 단계하고 똑같은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근 지역에서는 성장기가 그다음에 성숙기가 건물의 수명 주기에서는 안정 단계하고 똑같은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노후 단계가 인근 지역에서는 성장기, 성숙기 다음에 오는 시기가 뭐야? 쇠퇴기 그리고 또 천이기죠. 요 두 시기가 노후 단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 그다음에 완전 폐물 단계가 인근 지역에서는 악화기하고 똑같은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왜 비교해야 되느냐? 자, 인근 건물은 그죠? 신축에서 철거할 때까지 보통 한 몇 년 정도 수명에 따라서 보통 한 4, 50년 정도 지나면 철거하고 없어지잖아. 그죠? 그럼 건물의 수명 주기는 보통 한 40년이나 50년 정도에 한 번씩 이게 달라지겠죠? 건물이 뭐 우리나라가 뭐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 몇백 년 가는 건물이 있더라요. 보통 40년, 50년 지나면 다 재건축 들어가고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짓고 하잖아, 그지? 건물. 근데 인근 지역도 지역이 한번 딱 뭐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으로 형성돼 가지고 그 지역이 계속 다른 지역으로 변모가 되고 하거든. 근데 그 인근 지역이 이제 변해 간단 말이야. 이게 성장보다 아까 얘기했지. 근데 요게 한 번 사이클을 이렇게 행사하는데 보통 100년 정도가 걸린다 말이야. 100년. 근데 그 100년 중에서요. 쇠퇴기가 한 4, 50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절반 정도. 그러면 인근지에서 가장 장기간 지속되는 시기는 무슨 시기고? 쇠퇴기죠. 근데 쇠퇴기는 그 건물의 수명 중에서는 노후 단계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건물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는 건 안정단계라고 그랬지. 그 안정단계가 건물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니까 이거하고 같은 시기는 성숙기거든.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서도 성숙기가 가장 장기간 지속된다? 아닙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라.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게 나중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그죠? 인근 지역에서는 쇠퇴기가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특징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뭐 건물의 수명 주기 자체가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비교를 하기 위해서 건물의 수명 주기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 되고요. 관리는 뭐 이런 것들도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나오지만 요즘은 요 임대료 지불 방법에서 요 되지도 않는 비율 임대차 그지? 여기서 계산 문제를 3년 동안 2번이나 내가지고 참 엉뚱한 문제들이 나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관리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99%는 그냥 이 관리에 분류해서 다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는 주체별 분류라든가 내용별 분류 저기에 초점을 두시고 대비책을 시험하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4절 마케팅 마케팅도 한 문제짜리야 그냥 딱 한 문제인데 마케팅은 다른 거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100% 부동산 마케팅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요. 부동산 마케팅은 크게 시장 점유 마케팅 그리고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시장 점유 마케팅이 공급자가 경쟁사보다 먼저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고객 점유 마케팅은 고객이랑 소비자 같은 말이잖아, 그지? 소비자 중심으로 마케팅을 구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이고, 관계 마케팅은 공급자나 소비자 누구 중심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마케팅.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은 크게 시장류 마케팅과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 공급자 중심인 시장률 마케팅도 다시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으로 나눕니다. STP하고 4P 믹스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시장률 마케팅에 STP나 4P 믹스 전략이 포함되는 거지. 또 뭐 관계 마케팅,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은 관계 마케팅의 핵심이다. 관계 마케팅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무슨 어디에? 시장률 마케팅에 STP나 4P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STP는 영문의 첫 머리 글자를 표방하는 약자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오늘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올 거 아닙니까? S는 세그멘테이션의 머리 글자를 딴 건데요. 번역을 하면 시장 세분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다음에 T는 타겟팅의 머리 글자를 딴 거다. 타겟이 바로 뭐야? 표적이죠, 표적. 표적 시장을 선점한다는 뜻입니다. P는 포지셔닝의 머리 글자를 딴 거다. 포지셔닝. 요걸 이제 번역한다. 포지셔닝을 번역하면은 상품 차별화 또는 제품 차별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요 세분화하고 차별화가 다른 것 아닙니까? 이걸 이제 구분하는 게 시장률 마케팅에서는 가장 많은 답으로 요구됩니다. 이제 시장 세분화, 요 세분화는 수요자다, 수요자, 소비자죠. 수요자를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거. 그래서 고객을, 소비자를 이제 인구나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자, 장년층 소비자, 중년층 소비자, 청년층 소비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 고가품 소비자, 중저가품 소비자, 저가품 소비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소비자를 그러니까 소비자 수요자를 인구나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몇 개, 20단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특성별로 그죠? 인구나 경제학 특성에 따라서 소비자를 이렇게 세분하는 것을 말 그대로 세분화하는 거다. 수요자를 특성에 따라 세분하는 거야. 수요자를. 그럼 포지셔닝 차별화는 뭐냐면 포지션에다가 ing를 붙이면 포지셔닝이 되잖아. 그죠? 근데 포지션 이 말이 뭐지? 위치를 잡는다. 자리를 잡는다. 위치를 정한다 이런 뜻이죠. 포지션이 그지? 자, 공급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이 있잖아요. 그 상품을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것 이걸 바로 포지셔닝이란단 말이야. 내가 공급하는 상품을 소비자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서 자기의 상품을 타사하고 차별화시켜가면서 소비자의 이 지각 속에 인지시키는 전략 이게 바로 차별화 전략이 말이야. 포지셔닝. 그러니까 요 말은 반드시 요 포지셔닝 차별화가 되려면 뭐 공급자가 다양한 공급 경쟁사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전략 또는 공급자가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전략 이런 말이 뭐 들어가야 포지셔닝 전략이 되겠죠. 그죠? 자리를 잡는다, 위치를 정한다 이 말이 들어가야 그지? 그런 게 있어요. 빨리 하고 같이 할게요.
재미도 없다. 4P 믹스는 4P를 믹스하는 거예요. 믹스. 조합 안 나와요. 호나. 4P가 뭔데? 마케팅의 4요소 4P. 요거 영어 외워야 됩니다.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그리고 뭐고? 프로모션. 요 네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는 전략을 4P 믹스 전략이라고 한대요. 번역할 줄 알아야 돼. 플레이스를 장소, 뭐 위치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유통 경로 전략 이렇게 번역합니다. 유통 경로 또는 입지 선정 및 토지 확보 전략. 위치를 선정하고 토지를 확보하는 걸 다른 말로 유통 경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그 개발업자가 그죠? 뭐 요 대구의 달서구 지역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하나 조성해서 이걸 어떤 가격에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팔아먹을 것인가 요 일련의 과정 이런 게 이제 마케팅이거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내가 공급하는 상품을 어느 지역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토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아파트를 만들어서 얼마 정도의 가격대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팔아치울 것인가 이 일련의 과정 아닙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뭐야? 위치를 선정하고 토지를 확보하는 거죠. 그죠? 그 전략이 바로 유통경로 전략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중개업소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금융기관을 활용해서 토지를 확보하기도 해. 그리고 분양대행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분양대행사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직접 분양을 받기도 합니다. 직접 분양을 받기도 하고 현재의 소유자라든가 현재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또 토지를 확보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개업소, 금융기관, 분양대사 등을 활용해 가지고 적절히 토지를 확보해서 분양 시스템을 구축해내는 것. 이게 바로 유통경로 전략이야. 그래서 이제 토지가 확보됐죠. 그럼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만들겠죠. 아파트 자체에 대한 상품 전략이 플러스 전략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이제 경기상으로 좀 차별화시키는 거죠. 구조를 복층형 구조로 한다든가 또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가지고 설계를 평면 설계를 한다든가 또는 자연친화적으로 단지 내에 실개척이라든가 뭐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그죠? 또 보안 장비를 좀 첨단 시스템으로 바꾼다든가 주차장을 지하에 두는 게 아니고 지상화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단지 내에 산책로를 조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현금 자동 지급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아파트 자체에 대한 상품 전략이죠. 그리고 이제 상품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그걸 얼마의 가격대에 판매를 할 거냐 이 말이야. 분양가를 고가로 갈지 저가로 갈지 분양 가격에 대한 정책 또는 계약금 지급을 언제까지 하게 하고 중도금에 대한 무이자 처리를 해줄지 또 잔금 지급 시기를 경쟁회사보다 6개월 정도 연장해 줄지 이런 가격에 대한 전략이 프라이스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책정됐지.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팔아야 되겠죠.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 판매 촉진 전략이 프로모션 전략이야. 어떻게 해서 판매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까? 광고를 대대적으로 한다.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다. 그지? 그리고 또 영업사원을 고용한 인적 판매를 한다든가 모델 하우스를 방문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해 준다든가 경품 제공이라든가 또는 분양하는 중개보존들에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죠 분양을 극대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분양을 극대화하기 위한 판매 촉진 전략이고 이 마케팅의 4요소인 4P를 적절히 조합하는 전략이 말 그대로 4P 믹스 전략이죠. 자 시험에는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4P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박스 속에다가 6개를 넣고요. P로 시작하는 단어를 6개 넣어놓고 4P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내봐라. 요거 4개 고르는 거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였다. 그죠? 많이 틀리더라. 그것도 참 진짜 그지? P로 시작하면 다 4P에 해당하는 줄 알고 이제 막 참 진짜 이 퀴에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이 4P지 포지셔닝도 P로 시작하죠. 이거는 4P가 아니잖아. STP 전략이지 포지셔닝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긍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그죠? 참 희한하더라고. 요 4P를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또 지문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도 나와. 4P 믹스 전략은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포지셔닝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다. 뭐가 한 게 잘못했잖아. 프로모션 자리를 여기에 포지셔닝을 넣거든. 그럼 똑같이 P로 시작했다고 4P라 해라 또.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저거는 STP 전략이다 포지셔닝. 알았지? 마음대로 해라. 안 나도 모른다.
그다음에 또 이거 지문으로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중개업소, 금융기관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을 유통경로 전략이란다. 뭐 유통경로가 뭐 저런 게 어디 있어 이래가지고 틀리다는데 이 사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요 사피의 사례를 또 구분하는 것도 자주 등장해요. 특히 사피 믹스하고 STP 전략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지금. 주소 잘 찾아. 관계 마케팅이 아니고 시장 점유 마케팅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시장 점유 마케팅. 알았죠? 그 고객 점유 마케팅은 고객 중심으로 마케팅을 구사한다는 건데 소비자들은 그지? 소비자 중심이죠 이게.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뭐죠? 아이다 원리입니다. 아이다 원리. 주의, 관심, 욕망, 행동으로 이어지는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 각 단계별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고객 중심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다 원리의 각 단계별로 또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런 말이 나오거나 또는 주의, 관심, 욕망, 행동으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그런 지문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기계적으로 고객진 마케팅이 떠올라야 되는데 많이 틀리더라요. 이거 마케팅 이거 구분하는 것도 몰라가지고. 그러면 관계 마케팅은 소비자하고 공급자 간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만을 위한 게 아니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급자하고 소비자 간의 관계가 이래서 끝나면 기업이 존립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를 계속 자기 기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소비자의 관계 유지에 초점을 둔 마케팅.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그죠? 브랜드화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포스코 건설에서 공급하는 대표적인 아파트가 뭐고? 더샵 아닙니까? 더샵. 그러면 지금 포스코 건설에서 더샵이라는 아파트를 공급할 때 달서구에만 더샵 딱 한 개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달서구 주민들은 더샵이라는 아파트에 대한 홍보가 이미 됐죠. 근데 수성구에 가서도 또 더샵 공급하는 거야. 그리고 또 북구에 가서도 저 칠곡 가서도 더샵 한 개 공급하고요. 동구 방촌로 가서도 또 더샵 한 개 공급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대구 시민 전체를 그죠? 계속 이렇게 대구 시민 전체를 더샵이라는 아파트를 브랜드화 시켜가면서 이 지역 주민들을 계속 이 지역 주민과 유대를 같이 하면서 그죠? 자기의 아파트를 상품으로 브랜드화 시켜가면서 이 지역 전체 주민들을 계속 끌어가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소비자와 관계 유지에 목적을 두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그런 소비자와 공급자의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관계 유지에 초점을 둔다. 이 관계 마케팅. 그러니까 관계 마케팅은 반드시 요 말이 들어가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주축을 한다. 요 말이 들어가니까 관계 마케팅이 되는 거지.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주축을 한다. 그 말이 들어갑니다. 브랜드 전략과 밀접한 관계 유지를 초점으로 하는 마케팅을 관계 마케팅이라 하는 거예요. 마케팅은 이거 외에는 시험에 나올 게 없어. 그 다음에 나오면 또 이제 요 세 가지 마케팅을 구분하는 게 그냥 100%인데 요 프로모션 전략이 이제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들 아닙니까? 근데 광고도 지금 요 프로모션 전략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광고에 대해서 이제 지문으로 뭐 한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신문 광고에 안내 광고나 전시 광고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작은 물건을 위한 광고를 노벨티 광고로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점포 자체를 매체로 하는 광고도 있죠. 점포의 간판, 외벽면 유리창, 입간판, 색채 이런 것들을 주로 하려는 광고를 점주 광고로 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런 것들이 간혹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10년에 한 번 정도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세부적인 본서는 뭐 7, 8을 문제풀이 단계에서 문제집에 한두 문제 풀어보면 다 해결이 되겠죠. 그죠? 틀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 틀 자체를 시험 문제를 내는데도 틀려.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을 고객 중심 마케팅. 고객 중심 마케팅이면 고객 중심이니까 이거는 소비자 중심, 소비자나 고객이 같은 말 아니야. 그럼 시장 중심 마케팅이 공급자 중심이고 고객 중심 마케팅이 소비자 중심 아닙니까? 이런 것 자체가 구분이 안 돼. 이것부터. 그다음에 요 STP하고 4P 믹스는 시장 중심 마케팅에 포함되는데 이 틈새 시장을 정리하고 표적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관계 마케팅의 핵심이다. 이게 어떻게 관계 마케팅입니까? 시장 중에서도 STP 조작이다 그래야지. 그제? 이 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다 원리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 나오면 기계적으로 뭐 고객중 마케팅 하는 게 바로 딱 떠오를 정도가 돼야 돼요. 자, 오늘 이제 그 6장의 개발 관리 마케팅 이론도 다 정리를 해봤는데 뭐 이 그 포인트들 어느 정도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개발론에서는 중요한 게 워포도가 분류한 개발의 위험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타당성 분석의 절차 5단계설, 2단계설을 다 구분하셔야 돼. 그 다음에 민간 개발 방식에서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신탁의 차이점, 등가 교환 방식의 특징, 요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한 개 빠져있죠. 그죠? 개발론에서 진짜 중요한 게 시험에 거의 요즘은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한 개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지? 우리 들은 거, 여러분이 배운 거 중에서 한 개 빠진 게 있는데, 지금. 민간 자본 유치 방식이 한 개 빠져 있는데 그게 없더라고. 뭐 이거 찾아도 어디 있는지를 못 찾겠어. 아예 안 넣어놓은 모양이라. 저게 첨가해서 내가 한 개 정리해 주고요. 민간 자본 유치 방식은 거의 매년 등장합니다. 독립적으로도 한 문제가 나오고 아니면 지문으로는 반드시 등장하는 거야. 요 첨가해서 한 개 알고 갑시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사회 간접적으로 확충하는 방식이죠. 그게 BOT 방식이 있고 BTO 방식이 있고요. BLT 방식이 있고 BTL 방식이 있고 BOO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B는 준공한다. 민간인 시설을 준공하다. 빌드 짓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O는 오퍼레이터에 머리를 따가지고 이거는 운영하다 이 말이야. 민간인 시설을 운영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T는 트랜스퍼에 머리를 따랐으니까 소유권을 이전한다. 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해 준다. 정부의 소유권을 기속시켜 준다 이 말이다. 트랜스퍼. 아까 트랜스퍼러블 디벨롭먼트 라이츠에서 양도 가능한 이전 가능한 개발권 하는 거 나왔잖아요. 그게 T 아니야. 트랜스퍼. 이전하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을 정부에 넘겨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L이 나왔죠. L. 이런 리스에 머리를 따다는 거라고. 리스. 그러니까 임대하다. 그러니까 민간인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면 정부는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겠죠. 임대하다 또는 임차하다. 리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O가 한 개가 더 있어. BO에서 오퍼레이터의 O도 있고요. 그리고 오운의 머리를 딴 O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민간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준다. 소유권을 주다 이 말입니다. 소유하다. 소유권을 준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요 이제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단어만 외우면 이거는 영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순서대로. 자, BOT 민간인 시설을 뭐 했어요? 준공했어. 준공 후 자 민간 시행자가 한 3천억을 들어가지고 민자 고속도로로 대구하고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3천억을 들여서 완성했잖아. 그죠? 그럼 3천억을 회수해야 되겠죠. 근데 그 고속도로를 민간인 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는 거야. 어떻게? 고속도로를 운영하면 통행 수입이 거치잖아요. 그 통행 수입으로 고속도로를 운영해서 3천억을 회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자가 오퍼레이터,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해. 그렇게 해서 투자비를 다 회수한 후에 이제 대구시에다가 그 고속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소유권을 대구시에 기속시켜준단 말이야. 그래서 운영부터 하고 투자비 회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소유권을 넘겨주면 트랜스퍼가 뒤로 가는 거고요. BTO는 민간 시설을 준공했잖아. 그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부터 고속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대구시에 먼저 넘겨버려요.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런 다음 일정 기간 그 시설을 자기가 운영을 하면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겁니다. 소유권부터 넘기면 T가 먼저 나오고 운영해갖고 투자비 회수가 끝난 시점에서 소유권을 넘기면 T가 뒤로 가는 거. 요 차이밖에 없다. BLT하고 BTR. BLT는 민간인 시설을 준공했죠. 근데 준공해가지고 그 시설을 정부에 일정 기간 임대한다고 가정을 한단 말이야. 그럼 정부에 그 시설을 임대하면 정부는 또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임대료를 꼬박꼬박 민간 시행자에 주죠. 그래서 투자비가 다 회수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민간인 시설을 준공해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뭐 한다? 소유권부터 넘겨요. 소유권부터 넘겨주고 그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해 오겠죠.
그 BO는 빌드, 오운, 오퍼레이터. 민간인 시설을 준공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민간 시행자에게 소유권도 주고 운영권도 줘. 민간이 일정 기간 그 시설을 소유하면서 운영도 해가지고 투자 비용을 해소해 오는 건데 영어 순서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차이점. 자, O가 들어가 있다. O가 들어가 있으면 민간인 시설을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L이 들어가 있다. 운영을 못 해요. 운영을 못 하고 이거는 정부의 그 시설을 일정 기간 임대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O가 들어가 있는 거는 민간이 시설을 완공하면 그 완공된 시설로부터 이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비용 징수가 가능한 시설이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민자 고속도로, 민자 철도, 뭐 민자 지하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거는 통행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죠. 그러면 지가 운영해서 투자 비용을 해소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되는 게 오퍼레이터가 들어간 방식이고, 그다음에 리스가 들어가 있는 방식은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이야, 무료로. 그러니까 비용 징수가 불가능한 시설에 활용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용자로부터는 비용을 징수할 수 없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노? 학교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돈 내고 학교 다니나, 그지? 건물 이용한다고 이용료 주는 거 아니지? 그리고 시립 도서관 있죠? 군대 막사 이런 거 있습니다. 전부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용자들로부터는 비용을 징수해서는 투자비를 해소할 수 없으니까, 자, 그 민간 기업에서, 그지? 고속도로를 하나 완성했단 말이야. 대구하고 부산 간 민자 고속도로를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이 경부 고속도로보다 대구 부산을 연결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통행료가 훨씬 더 비싸죠. 2배 이상 비쌉니다. 그 이유가 비용을 지가 회수해 가야 되니까 그만큼 비싼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잖아, 그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저 대구에 뭐 청구 건설에서, 그지? 우방 건설에서 대구를 대표하는 건설사가 우방, 청구, 보성, 화성 뭐 다 부동하고 지금 다 회생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런 기업인데 우방 건설에서 대구 사람들 우방 아파트 좋아하잖아, 그죠? 그죠? 요즘은 우방보다는 현대 아이파크 이런 거 좋아하고 뭐 울긋불긋 칠해놨다고, 그죠? 참 좋은 사람들 아니까 어째 그래 대구 촌사람 물론 그 외벽에 뭐 금융색도 들어가고 노란색도 막 했죠. 그것도 특허 낸 거지만 현대 산업개발이, 그지? 그 외벽에 칠해놨다고 그게 뭐 좋다고 그건 참 편하네. 하여튼 이제 전부 그냥 노란색 빨간색 막 이래갖고 옷도 그래갖고 하면 좋아할 뭐해. 근데 이제 우방건설이 대구에 시립도서관을 2천억을 주고 한 개 지었단 말이야. 그럼 2천억을 회수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자기가 그 도서관을 운영해서는 투자비를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천억을 들여서 도서관을 완공해주고 그 도서관을 이제 대구시에 임대한다고 가정한단 말이야. 우방에서. 그렇게 해서 1년에 200억씩 임대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10년간 안전하게 이제 임대료를 받아갖고 투자 비용을 회수한단 말이야. 이거는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니까. 그럼 지금 이제 O가 들어가는 건 민간이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민간이 이거는 민간이 제의를 해가지고 정부가 허가를 해줘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요거는 그죠? 정부가 민간 시행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수락을 해주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 하나 지줄게.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방식인데, 요거는 민간이 먼저, 그죠? 정확히 수요를 예측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가지고 이게 몇 년도 걸리면 이 비용을 전부 징수할 수 있는지, 이런 정확한 예측이 필요한 거고, 예측이 빗나가잖아요. 그럼 민간이 직접적으로 투자비를 해소하기가 어려우니까 민간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가겠죠.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 민간이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는 그런 게 없어요. 수요를 예측할 필요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 명을 이용하든 만 명을 이용하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지? 공짜로 이용하는 거니까 이용자가 몇 명이든 수요를 예측할 필요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용자가 아무리 뭐 전혀 없이, 그죠? 도서관을 문 닫아놔도 1년에 200억씩 임대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민간은 전혀 위험 없죠. 민간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안전하게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아갖고 투자비를 그대로 회수해 갈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리스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비용 준수가 가능한 시설인지 불가능한 시설을 구분하면은 요런 차이점은 다 익힐 수 있겠죠. 그죠? 계속 시험에 독립적으로 그냥 재작년에는 이제 두 개를 냈죠. BOT 방식하고 BLT 방식을 기억위원회하고 각각 기억위원회 들어갈 방식이 뭐냐 한 문제로 만드는데 올해도 역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지문으로는 반드시 등장합니다. 자, 오늘 개발 관리 마케팅으로까지를 다 해결을 했고 이제 다음 주에는 감정평가로 들어가는데 이건 좀 어렵다. 감정평가로는. 근데 다음 주에 다루는 기초료는 별로 어렵지가 않고요. 빨리 끝나. 그럼 다음 주에는 기초료만 하는 게 아니고 3방식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면 164페이지 원가 방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가면은 좋은데 아마 그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원가 방식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164쪽까지 그지? 그 시상가액 조정까지는 다음 주에 가니까 저 3, 4월 수업하는 단계에서 맨 마지막 파트에 가면 감정평가로 나와 있잖아. 그죠? 그 기본서를 가지고 감정평가론을 원가 방식 앞에까지 좀 정리를 하든 아니면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든 감정평가론은 전문용이고 어려우니까 용어들도 생소하니까 다음 주에는 미리 한번 감정평가론에 대해서는 예습을 조금 하고 오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좀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네. 이제 4월 중순이고 오늘 지금 14일이죠. 6월 아니 저 4월이 아니고 6월 14일이제. 그러니까 딱 지금 4달 반 남았죠, 이제 그제? 7, 8, 9, 10월 하고 6월 지금 딱 6월 30일이니까 4달 반 남았잖아요. 그죠? 참 진짜 금방 시간 가는 거 알 수 있겠죠. 지금 이제 4달 반 같으면 130 며칠 남았 138일이가 아하 참요. 저 적겠네 이제. 130 며칠 남았는데 진짜 시간 잘 간다 이제. 그 뭐 우리 또 그 아직 7, 8월 달에 휴가가 있거든요. 여름 휴가가.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학원이든 방학 기간이 있어요. 뭐 시내 같은 경우는 보름간 방학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며칠 동안 또 방학 기간이 있는데 휴가 갔다 오고 그 휴가 갔다 오면 또 바로 뭐죠? 추석이죠. 추석제 휴가 기간 중에 아마 휴가 끝나면 바로 원서 쓸 겁니다. 8월 초부터 원서 접수니까 휴가 갔다 오면 바로 이제 원서 접수하고 원서 접수 끝나면 추석이라 추석 지나면 바로 시험이라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뭐 100며칠 하는 게 진짜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좀 긴강심을 가지고 항상 공부를 할 때 주무구시로 그냥 막 공부하지 말고 요책 한번 잡았다가 저거 한번 잡았다 이러지 말고요. 제일 좋은 거는 시간표를 짜야 되는데 시간표 짜기도 어렵잖아. 그러니까 뭐 월요일 날 내가 무슨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겠다. 그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학원 시간표대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월요일 날 개론면 개론 공부하고 화요일 날 내일 세법이다. 세법 공부해. 수요일 날 공법. 목요일 날 민법. 금요일 날 중개사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특강 없고 할 때 자기 부족한 과목 보완하고 그럼 딱 되는 거야. 그리고 세법 공시법은 킥주니까 이 40문제짜리가 아니잖아요. 16문제, 24문제니까 2주에 한 번씩 공부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2주에 한 번씩도 안 하잖아요. 세법서나는 아예 수업도 안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 그날 가서 또 공법 공부해. 그러니까 공시법 전부 갈아 넣어지. 따로, 그죠?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 좀 먼저 민계공부터 해결해 놓고 공시법 좀 이따 하지 싶죠? 할 기회 자체가 아예 안 옵니다. 민계공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시험 칠 때까지. 해결 안 돼. 갈수록 더 불안해져.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시험에 임박해갖고 뭐 가서 공시법 한 번만 보고 시험장 가지. 한 번만 보면 점수 나오면 그건 뭐 누가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별도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게 그지? 공시제법이거든. 그럼 그거는 수업 듣는 것만이라도 수업을 듣고라도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맞출 필요 없어요. 그죠? 전략적으로 한 50 정도를 맞는 거야. 그리고 이제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좀 더 보태서 점수를 따야 되니까 중개법은 열심히 공부해야죠. 별도로 딱 시간표를 편성해 놓고. 근데 공시제법은 별도로 시간표를 짜갖고 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수업이라도 안 빠지고 감을 익혀 놓는 거야, 감을. 그리고 이제 뭐가 중요하다는 걸 듣고, 그죠? 내가 공부할 영역 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지? 뭐 등기법 같은 경우는 등기의 각각 사유, 등기 신청 대상, 그 다음에 단독 신청하는지 공동 신청하는지 촉탁으로 하는지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아니겠어. 그지? 그리고 필요적 등기사항, 임의적 등기사항 있고 다 그렇잖아. 그지? 시험 보자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뭐 내겠습니까? 그 시험에 뭐 낼 건데 낼 포인트가 정해져 있지. 그 다음에 세법도 마찬가지지. 양도소득세 6문제, 재산세 3문제, 취득세 4개, 뭐 그 3개 빼놓고 뭐 딴 거 뭐 목적세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어. 종합보고서 한 문제짜리 그 보지 마 그냥.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과세 대상이죠. 과세 대상. 그다음에 양도 시기, 취득 시기, 그리고 세율, 그다음에 비과세 대상. 그죠? 이거 딱 정리하면 끝이라. 그냥 뭐 구구절절히 그 모든 걸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국시각에 빼내만 주더라도 반은 다 맞습니다. 반은. 반만 맞으면 50점인데 왜 떨어집니까? 그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괴롭잖아요. 버려 그냥. 그리고 틀을 잡으라고. 틀을 먼저.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싹 파고 있는 거 다 외우고 배우면 뭐 하는데 여기 나오는지 저기 나오는지 짬뽕이 돼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죠? 이 사람 거 들어보니까 안 되니까 저 사람 것도 걸쩍해보고 또 니는 또 뭐 보니까 이 사람 또 딴 거 보고 또 그 사람 것도 걸쩍하고 어디 1년에 걸쩍걸쩍하다가 몰려. 에이구. 중심이 있어야 돼. 딱 한 사람 강의를 집중적으로 밀고 딱 가야 됩니다. 그게 적응을 해야지. 그래야 점수가 나오는 거고 선생들이 강의를 해줄 때 그죠? 내한테 도움되는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점수를 따기 위해서 수업을 하지 여러분이 시험 떨어지게 수업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다만 이제 스킬의 차이는 있겠지. 강의를 접목시키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차이는 있는데 중요 포인트는 누가 강의를 해도 똑같은 겁니다. 어느 선생님이 강의를 해도 그죠? 우리 선생님이 적응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 4달 이상을 계속 적응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별도로 공부를 해서 점수를 달려가지 말고 공시보 셰프 같은 경우는 수업만이라도 절대적으로 참여하자. 들어도 잘 모르거든요. 모를수록 더 들어야지. 들어도 모르겠는데 왜 들어요? 그럼 그거 뭐 포기하고 빵점 맞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걸? 내년에 만나야지 그러면. 마음 자세를 좀 바꿔가지고 제발 수업이라도 빠지지 말고 좀 해라. 잉? 알았죠? 그 6월 남은 기간 동안에 기출문제도 더 풀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낸다는 게 눈으로 좀 보이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공부할 거리를 여러분이 골라내서 공부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뭔가 그렇게라도 해가야지. 그냥 어떻게 해요? 하늘만 쳐다보고 계획표를 좀 짜가지고 공부를 해요. 날씨도 더워지는데 건강관리 잘하고 다음 주에 건강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